반발했습니다. 북한 김영철이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오선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역 50% 교체를 언급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다선 의원들이 심신임 원내대표를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뒷이야기 출입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관 10여 명이 집단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개인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상호간 권한 존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산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을 국내산으로 소개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위 확인 결과 20곳 가운데 19곳이 앱에 올라온 설명과 달랐습니다. 허위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원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때 쓰는 말인데 미북 관계가 대화 이전, 즉 2년 전 핵을 무기로 말폭탄을 주고받던 상황으로 급속히 회귀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다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조선아태 평화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맞받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극적인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이대로라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상 간 신뢰의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테러는 열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미국의 안전 위협이 커가는 현실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월까지 북한이 미국 보고 시한을 바꾸라 그랬는데 바꾸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북한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국에 강하게 대한다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면도 있고요. 북한의 당정군이 모두 나서 미국을 압박해도 성과가 없을 경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 발언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김영철 위원장의 발언,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고에 대한 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무력 사용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어서 송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며 사실상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 14시간 만에 나온 트위터 반응입니다. 이어 김정은은 11월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북한과 미 대선을 연계한 언급을 연 이틀 내놨습니다.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나토와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가 통일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한다면 북측으로선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것이라며 무력 행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화를 통한 협상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성공을 자평한 그제의 그 중대한 시험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ICBM용 엔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위성에서 찍은 동창리 일대 사진을 보여드리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사진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중대 시험 직후 인근 수풀이 사라졌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에 따른 가스 분출로 생긴 변화란 분석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을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외교 치적으로 여기는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끝내 연말 시한까지 양보를 끌어내려 압박을 고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He knows that Donald Trump is going into a difficult election cycle, and he also knows that he has the power to make that more difficult for Trump. 향후 이어질 더 큰 도발의 시작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해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ICBM 발사도 임박했다는 겁니다. They're implying that they may resort to nuclear testing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again. 북한이 약속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개량 화성 15형이나 고체 추진 ICBM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 전략을 끝낸다면 외교적 출구가 없었던 2017년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면 이 시설들을 영구히 폐쇄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9.19 합의 역시 그 효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올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까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기로에선 북한 비핵화에 맞춰보겠습니다. 북한 ICBM의 산실로 불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 동창리 영구 폐쇄를 약속하고 실제 발사장 일부를 폐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하지만 합의 5개월 뒤인 올 2월부터 동창리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의심받았습니다. But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정부가 발사장 폐쇄를 적극적으로 직접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는 동창리 폐기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을 참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어떠한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실시된 풍계리 만탑산. 북한은 지난해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총 4개 갱도 중 1차 핵실험 후 폐쇄된 1번 갱도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을 모두 폭파한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하지만 1년 만에 정부도 풍계리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에 대해 반신반의해합니다. 1번 갱도, 2번 갱도는 현실적으로 다시 살리기 어려울 것이고 3번 갱도,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 풍계리 시효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건 지난 2008년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영변 냉각탑 폭파쇼 때문이죠. 북한은 5개국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고 폭파 장면을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최종 검증을 거부했고 이듬해 보란듯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최근 영변에서도 차량 움직임과 액체 유출물 등이 관측되고 있어 원자로 가동을 위해 경수로 냉각과 용수 공급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핵실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영변 그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말만 믿은 결과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수도권 5선에 비박계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인 TK의 지역구를 둔 3선의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표차로 낙성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집단 반발이 표로 결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표를 앞둔 후보들의 경선 발표에서 심재철 의원과 함께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김재원 의원의 연설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요? 1차에서 탈락한 유기준 의원을 제외하고 치러진 2차 결선 투표에서 3명의 후보가 경합한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5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원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재선의 김선동 의원은 27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쇄신 대신 강한 투쟁력을 선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라고. 심의원은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인물로 20대 국회 상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황교안 독주 체제를 향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황 대표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손발을 잘 맞춰서 황 대표가 오늘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언급한 가운데 공천 탈락을 우려한 중진 의원들의 반란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자, 이렇게 제1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야는 일단 오늘 하루 휴전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고 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그리고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뒷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시작을 30분 남겨놓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의 원인이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도 199개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모처럼의 휴전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합의가 처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그런 희망 속에 오늘 합의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기존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서 배제됐던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모레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을 취재하는 유병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선거 앞두고 황심 얘기가 많았었는데 심재철 그리고 김재원 조합은 좀 다소 의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라는 조합이 친이 친박의 결함이라는 점에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편이 돼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돼주겠는가라고 한 김재원 의원의 현장 연설도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연설이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더군요. 그런데 황 대표 측이 당내 반발이 좀 있었는데 당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하지 않기로 이제 의결을 하면서 이때 이미
황 대표 마음속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기대는 했었지만 황심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강석호 의원에게 이른바 황심이 있지 않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황 대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출마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강석호 의원은 황심이 주인공이 아니었고 재선의 김선동 의원은 황 대표 측근 초재선 의원들이 옹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사실상 황심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황심은 없었습니다. 자, 뭐 황심 얘기가 자꾸 나왔으니까 어쨌든 황교안 대표로서는 조금 리더십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심이 작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초재선 의원들이 당 전면에 쓰는 것에 대한 당 중진 의원들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최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건너뛰는 모습도 반발 심리를 샀습니다. 무엇보다 황 대표가 측근 초재선 의원들을 중용하면서 중진들을 멀리한다는 인식이 바로 공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로 본다면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뭐 긴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둘 사이에 문제는 없을까요, 그럼? 당장은 그 선거법과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공동의 당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친이 친박 조합의 원내대표 경선 승리로 해묵은 친박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초재선과 중진, 친황과 비황이라는 새로운 갈등 구조의 싹이 나타난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도 한번 좀 전망을 해보죠. 지금 여야가 마치 이제 마주 달려오는 열차가 충돌 직전에 멈춰선 것처럼 오늘 이제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 선거법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잠정적인 휴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예산 논의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 중심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방안대로 단일안으로 표결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예산안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시급합니다.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문제에서는 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불가피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마주할 첫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내일 예산안 처리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네,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 유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 측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경찰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수사부터 시작하면 벌써 1년째 경찰 수사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검찰은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송훈 기자입니다. 분명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관련 하명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11명.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 울산지검에서부터 출석 요구가 계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이들 경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의 1년째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소환에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이들 경찰관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7년 10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와 청와대 첩보 이첩 이후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첫 소환 조사 당시 이미 송 부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간주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명 휴대폰과 외장 하드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뒤에 김 시장 관련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바 있는데 그 2달 뒤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교체된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왜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썼는지 또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팀이었던 A씨는 지난해 1월 초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비행정관이었습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 중인 현직 경찰총경입니다. 비행정관은 A씨에게 2017년 10월 당시 수사팀이 교체된 이유와 인사에 불만은 없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A씨는 비행정관이 여러 차례 전화했으며 당시 수사 내용도 물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행정관은 당시 교체된 또 다른 경찰관에게도 전해 김기현 전 시장 사건 고발인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관련 첩보를 하달했습니다. 청와대가 제보를 받아 첩보를 넘기고 두세 달이 지난 뒤에도 수사팀의 동향까지 챙긴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도 청와대 행정관이 울산 경찰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비행정관은 취재진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오늘 총선 출마 예정지인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는데 황 청장이 대전청장으로 재직한 1년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감사장을 수여한 사실도 총선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 직원들과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황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감사장 604개를 수여했습니다. 한 달에 50개꼴입니다. 직전 대전경찰청장 2명은 한 달에 7개와 18개씩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황 청장은 이들보다 최고 7배 많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황 청장이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 조직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황 청장은 오늘 출마 예정지인 대전 중구에서 자신이 쓴 책으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황 청장은 이 책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장 측근 토착비리 사건, 이 사건도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에피소드,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런 선관위는 현직 공무원의 북콘서트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려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간의 공방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2번이나 검찰로부터 압수영장을 기각당했지만 사망 전에 혹시 협박을 받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 경찰과 국가수는 1차 소견에서 타살 흔적이 없고 CCTV 등을 볼 때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사건 종결을 위해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을 종결하려면 타살 가능성이 없더라도 자살 방조나 협박 등 강압적 상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의 사망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분명하게 해준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배달하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로서는 당연한 어떤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검찰의 2차례 기각에 대해서는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기회도 없이 검찰 차원에서 영장을 거듭 기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로 설명한 상당성과 필요성 부분을 보강해 세 번째로 압수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간 권한 존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찰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의 권한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는 스스로 소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간 관계라며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추 지명자는 다만 임명 이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단을 포함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아직 임명 전임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 등 법무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준비단을 꾸려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 지명자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부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만큼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도 조만간 부를 예정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통해 금융권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천경덕 행정관에 이어 김 지사와 윤 실장을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의 금융권 인사 청탁 정황 등을 텔레그램 대화에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부탁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으로부터 감찰 중단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 검찰은 유력자들까지 소환해 감찰 중단 배경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마지막 남은 조 전 장관을 불러 감찰 중단 결정 경위와 윗선 여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피해 주장 여성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면서 여성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 김건모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강용석 변호사. 피해자는 그동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 솔직한 사과인데 강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미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내용을 아주 자세히 한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강 변호사 주장을 보면 해당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6년 8월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김 씨가 술을 마시다 다른 접대부를 내보내고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접대부였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소속사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잡혀있는 콘서트 일정 등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가수 김건모를 둘러싼 성폭력 의혹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삼한사온,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더 익숙합니다. 삼한사미. 이 겨울철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어제부터 사미 현상이 시작돼서 모레 오후까지는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은 중국발 먼지 영향으로 공기질이 더 나빠지겠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잿빛 하늘이 해를 가렸고 높은 건물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Our expectation is to see very clear buildings, tall buildings, and more sceneries around here. But unfortunately, today is quite hazy. 수도권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평균 5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오늘 하루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목이 좀 컬컬하고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를 쓰는 편이에요. 지난주 한파 때는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차가운 북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흩어져 하늘이 청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대기까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추울 때 공기질이 좋아졌다가 날이 풀리면 나빠지는 삼한사미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질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비나 눈이 예보됐지만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돼서 아마도 모레까지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일본산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의 수산물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횟집 수족관입니다. 참돔 4마리가 헤엄칩니다. 국내산이라고 표기했지만 모두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참돔은 국내산보다 1kg에 3,000원 정도 쌉니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또 다른 식당도 가리비와 낙지 등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본과 중국산입니다. 원산지 표시 모범 시장이라던 수산시장도 원산지 표시가 엉망입니다. 국산 들어왔다가 수입산 들어왔다가 많이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거 보고 어쩌마다 국수사 일을 해야 됩니까?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 식당과 판매점 등 3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식당 8곳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만 2천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는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등 유통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연령대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했는데 41살에 소비 대비 소득이 가장 흑자였다가 59살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그 적자는 국가가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하는 게 40대 중반쯤은 돼야 이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경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축적된 내공이 있으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 이전 개정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서 26살까지 적자를 내다 27살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으로 전환돼 41살에 가장 많은 1,400만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59살부터는 소득이 줄면서 다시 적자로 바뀝니다. 소득이 없는 유년기에는 노동 연령층인 부모가 비용을 대고 노년기에는 공공소비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적자를 메우는 형태입니다. 특히 노령층의 의료비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공공보건소비는 25조 3천억 원으로 2010년보다는 12조 원, 불과 1년 전보다도 3조 원가량이나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로 메꾸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비롯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소비는 약 950조 원인데 반해 노동소득은 약 840조 원에 그쳐 110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요즘은 집을 구할 때도 부동산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연락을 해보면 여전히 딴소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요즘 집 구하는 사람에게 인기인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일일이 발품 팔지 않아도 집 구조나 위치, 가격 등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랑 똑같은 집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가격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냥 시세만 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앱으로 방을 구해봤습니다. 세탁기와 에어컨 등 풀옵션에 깔끔한 인테리어, 지하철역 근처 방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월세 40만 원인데 방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연락을 하자 없던 조건을 말합니다. 예. 서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매물번호 6이요. 단기만 하시는 거예요. 단기 매물이어갖고. 또 다른 곳은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임대 내놓은 물건이란 답이 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알았을 때는 퇴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서 아예 엉터리 정보를 올린 매물도 있습니다. 주차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예요, 여기. 애완동물인데요? 얘는 못 키워요. 모두 허위 매물인데 그럴듯한 매물을 가짜로 올려놓고 일단 연락 오면 다른 물건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 매물들이 이제 가구수 매물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대한 그렇게 제가 맞춰두겠고요. 그나마 비슷한 가격대 다른 물건을 소개해주겠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전혀 다르고 이게 크게도 쓰시고 물도 쓰시잖아요. 그냥 냄새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쓰시고. 크기와 위치, 구조 등이 비슷하면 이번엔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500으로는 좀 힘들어요, 거의. 얼마 정도 하면 좀? 1,000이요. 1,000에서 2,000, 원룸은. 취재진이 앱을 보고 연락한 부동산 20곳 가운데 19곳이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실매물을 올린 경우도 특수렌즈 등을 이용해 훨씬 넓고 쾌적해 보이도록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허위 과장 매물은 느는 상황. 이 때문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솔직하게 매물을 올리게 되면 높은 가격이 되기 때문에 방문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낮은 가격으로 현혹되게 손님들을 모으다 보니까 부동산 내 비용자 3명의 1명은 허위 매물을 경험했고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3분기에만 24,500건으로 지난 분기보다 17%나 늘었습니다. 내년 8월 허위 매물 중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지만 때가 됐다. 부동산 앱 업체는 허위 매물 여부에 상관없이 광고만 많아지면 돈을 벌고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눈에 바로 보다.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가는 시간도 있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텐데 짜증나지 않을까요? 화가 먼저 나지 않을까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이른바 명품 과일이 인기입니다. 국내산 샤인머스켓, 신비복숭아 등인데요. 특히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일본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청각 코너에 쉴 새 없이 박스가 쌓입니다. 탱탱한 식감과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포도 품종 샤인 머스켓입니다.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구매품입니다. I heard from Thailand the green grape very famous in Korea. Yes, I'm interested to buy it and to give to my mom in Bangkok. 국산 포도는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10월 말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포도의 90% 이상이 이 샤인 머스켓입니다. 중국산보다는 품질이 뛰어나고 일본산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인기입니다. 베트남과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도 150% 이상 신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하시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프리미엄 과일의 인기는 포도뿐이 아닙니다. 한 대형마트는 일반 사과보다 거의 2배 비싼 NB 사과 취급량을 10배 이상 늘렸습니다. 1년에 딱 보름만 생산되는 신비 복숭아. 길쭉하고 당도가 높은 장희 딸기도 잘 팔립니다. 뭔가 색깔이 좀 진하고 광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샀어요. 비싸더라도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 방식이 과일 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요즘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온라인 쇼핑이 대세죠. 그래서일까요? 오프라인 매장이 고객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곳곳에 모바일 배송을 권유하는 문구가 보입니다. 매장에 있는 물품 그대로를 온라인몰에 옮겨놨기 때문에 매장에선 상품을 체험만 하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라는 겁니다. 시간 날 때 마트 와서 직접 구경한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온라인에서 주문하기도 해요.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 내부로 들어가 보니 백화점 1층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하에 있던 식당가가 화장품과 의류업체가 입점하던 백화점 1층에 들어선 겁니다. 고객들이 휴식 공간을 통해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공간을 재배치한 겁니다. 식당가나 F&B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접근하시기도 용이하고 또한 점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좋은 MD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개 층 전체를 가구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전문관으로 꾸미고 가족 단위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시회 등 문화체험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생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는 공간, 결국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체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여기 오니까 이런 게 있네. 결국 이제 그게 결국은 매출로 연결되고 온라인에 밀린 오프라인 매장들의 공간 활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페인트통과 권총을 들고 헛간으로 가는 이 남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헛간 벽을 향해 총을 쏘더니 총탄 자국이 모인 곳에 저렇게 관역을 그려놨습니다. 그러고는 명사수라도 된 듯 당당하게 돌아서죠. 심리학의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어설픈 텍사스 카우보이가 총잡이 행세를 한다는 우화에서 따온 용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는 아전인수식 착각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이야 흔히 그렇다지만 나라의 안위가 걸린 문제도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지난 2년 비핵화 줄다리기에서 새 당사자가 각기 품어온 착각과 동상이몽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자, 우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섬으로써 비핵화가 기만적인 협상 전술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 자식까지 덜 먹이며 내 아이들이 핵을 이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는 아버지가 유일한 안전보장 수단은 무기, 즉 핵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친서를 받고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허풍을 떨어봤습니다. 내가 아니면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전 북한이 트럼프 재선용 시간 벌기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자 조금 다급해진 듯합니다.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비핵화 협상을 재선 카드로 쓰고 있다는 속내를 인정해버린 셈입니다. 북한은 그런 트럼프를 한껏 밀어붙여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결국 트럼프도 김정은이 재선에 재를 뿌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정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북미 사이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통화해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하다는 표현 참 오랜만에 듣죠. 이제 정부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에 품어온 믿음과 희망이 허망한 거품이 될지도 모를 기로에 섰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텍사스 카우보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벼랑 끝으로 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모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이 먼지가 쌓여만 가면서 내일은 상황이 더 악화되겠습니다. 많은 곳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텐데요. 비상 저감 조치까지 시행됩니다. 내일은 10일 짝수날이니까 차량 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서 이 먼지를 모두 씻어내주면 좋겠지만요. 아주 살짝 오는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과 청주 13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한파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